이성계 직계 조상의 묘 중에서 남한 땅에 남아있는 묘 중에 가장 오래된 묘가 뭐다? 중경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왕 와 있는 처지로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변변히 가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장사를 치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묘자리 아닙니까? 묘자리. 묘자리를 잡으려고 고심고심 하던 차에 그 차에 거기서 집에서 일하던 하인 하나가 이 장사 때 쓰려고 나무를 하러 이 산자락으로 올라온 거예요. 나무를 하러, 땔감을 하러. 이게 지금 마치 묘사를 하자면 저기 저렇게 앉아있고 이 밑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땔감을 구하러 갑자기 저 위에 보니까 가을인데 그 노승 하나하고 동자승이 저런 동자승이 딱 앉아가지고서는 그 노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저기에다 쓰면 저 밑자락 쓰면 되겠네. 저기에다가 묘를 쓰면은 저 묘를 쓴 집안에서 5대 후손에 가서 5대 후손에 뭐가 제왕이 나올 텐데 이런 독백을 해요. 독백을. 참 저 묘자리 좋다. 이게 독백을 해. 그러니까 그걸 지나가다가 그 이 하인을 딱 듣는 거예요. 딱 들었어. 그러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자기 주인인 이한사 목조한테 가서 제가 지금 저기 부타산 쪽에 갔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양이라고 하는 뜻이 공이 공손하게 이런 말이에요. 공손하다 할 때 공자예요. 양은 넘겼다. 그렇죠? 양도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북에 붙이면 공손하게 넘겼다. 그런 시호를 받았던 시옥의 왕이었어요. 이만큼 해가지고서는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석관이 딱 있는데 석관이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거기서 불행이가 튀어나온 거예요. 불행이가.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다가 이거 덮으면은 마을 망한다 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덮어라 해서 덮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내려오고 있는 게 동양왕릉이고, 동해척주비 또는 척주동해비라고도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아주 내노라 할 만큼 선정을 펼쳤던 미수 허목 선생이라고 과거를 통하지 않고 조선시대에 60대의 벼슬길에 나가서 80대 정승까지 올랐던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 척주동해비를 그 미수허목 선생이 세웠을 때는 이 해일이 잦아들었다 그래. 지금 비가 그치는 것 마냥, 비가 억수같이 오다가 비가 그치는 것 마냥 해일이 잦아들었던 그런 영험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걸 와서 신임 부사가 깨버리니까 다시 해일이 일어가지고 다시 재판이 됐다 이게야. 그때에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그때에 예비 그 척주동해비 인물을 알고 있었던 그 관리 하나가 그 진언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찾아와 해서 다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때의 미수허목 선생이 이 척주동해비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앞으로 해일이 많이 올 거다. 근데 지금 정도의 해일 같으면 이 척추 동해비문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 큰 해일이 온다. 그 해일이 그런 큰 해일이 올 때에는 이 비문 가지고도 막아낼 수가 없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 솥단지 머리에 이고 두타산 짝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죽서루는 관동 팔경 가장 앞골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가장 오래됐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바닷가에 있죠. 바닷가 7개가 관동 팔경 위에 이것만 빼놓고는 다 바닷가에 있는데 이거는 뭐에 있어요? 내를 끼고 있어요. 고려와 조선 왕조가 교차한 신치국의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학 탐방을 할 때는 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이라든지 그 인근 지역을 이렇게 탐방을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그동안 알지도 못했던 이 새로운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됐고 또 그로 인한 어떤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예, 오늘 처음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거를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삼척동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역사의 유적이 있고 그 유적지에 담긴 선조들의 그 어떤 삶이 오늘 처음 느끼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원도 사람인데도 자주 다니지 못했었는데 이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다니면서 홍인희 선생님의 이 아주 박식한 해설을 듣고 또 속사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니까 이해도 잘 되고 또 이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돼서 상당히 유익한 답사가 된 것 같습니다. 홍인희 교수님을 모시고 그럼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하면은 이제 감자 옥수수에서 떠나서 모양 뭐 이런 말도 쓰고 그 인터넷 같은 데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저로서는 제가 모양이란 말도 강원도의 인문적 키워드로서 최초로 찾아냈고 발표하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보람을 느낍니다. 목민관들의 빛과 그림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게 목민관, 우선 목민관들 이러는데 목민관이 뭡니까? 목민관이 관리들이죠. 예. 지금 선배님 말씀 잘하셨어요. 관리들이에요. 관리들. 근데 이걸 좀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하면 이게 좀 정자로 잘 써야 되겠다. 오늘은. 또 제가 쓰다가 한자 생각 안 나면 또 우리 저 어디 갔어? 신선생님. 이 한자 보조 한 분 보조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 목민관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목자입니다. 목사 그러죠. 목사님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 그러잖아요. 예? 똑같아요. 이 목자는 기른다는 뜻이에요. 기른다. 뭐를 길러요? 백성을 길러. 지금 들어보면 되게 건방진 말이지. 쥐가 뭔데 나를 길러? 이렇게 하지만 옛날 전제주의 시대에는 상황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민광군이랬죠? 민광군. 뭐 아시잖아요. 벌써 한 20년, 몇 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관민 이랬죠? 군관민. 이렇게 했어요. 군관민이 더 익숙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민광군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그게 소위 이제 얘기하는 논란은 있지만 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민이 앞으로 올라온 건데 여하튼 옛날에는 전부 목민관이라고 칭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령 사또예요. 수령 사또. 물론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감사는 안 들어갑니다. 감사가 뭐예요? 도지사는 안 들어가요. 도지사는. 수령에는 우리가 보통 왜 수령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감사 그러니까 이 원주가 가명이 있었잖아요. 강원 가명이. 여기 감사는 수령이 안 들어가요. 물론 이제 지방관이기는 하지만 외직이라고도 하죠. 지방관이긴 하지만 수령 또는 사또 뭐 이런 건데 그 여하튼 이 지방관들을 통칭을 해서 목민관들이 이 사람들이 왜 중요했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백성들하고 바로 접하잖아. 바로. 저 중앙에 있는 저기 그 궁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하고 바로 접하는 사람 아니죠? 그렇잖아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저도 바로 접하지 않았어요. 왜? 중앙부 쪽 공무원이었으니까. 이 지방 공무원들, 우리 여기 관장님도 그렇고 김영선 선생님, 이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목민관들이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식으로 쳐서 시장 군수 정도 된다고 봅시다. 시장 군수 정도. 근데 지금 시장 군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한마디로 해서 민초들의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 하면은 주로 한마디로 해서 행정이죠. 교육장이 교육을 맡고 그렇잖아요. 경찰서장이 뭐 치안을 맡고 뭐 저기 사단장이나 뭐 하면은 그 군을 맡고 국방을 맡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법원 지원도 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 지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다 그래서 다 분화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누구한테? 물론 약간의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말씀드리는데 여 목민관이 다 쥐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사 여탈권을 다 주고 재판이고 뭐고 다 하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저게 중요한 자리고 소위 민생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였냐. 거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 군수보다는 훨씬 권한이 막강했다. 목민관들이 지금 시장 군수들이 이 자기가 재임 중안에 이 대민에 대한 자세, 즉 백성들에 대한 자세라든지 또 자기의 업무와 관련한 또는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어떠해야 한다 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죠? 대개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합적으로 써놓은 책이 뭡니까? 네, 목민심서예요. 목민심서. 왜 심서라고 했을까요? 왜 심서예요? 왜? 이거는 누가 썼죠? 다산정약용이 조선 그 실학을 집대성했다라고 하는 다산정약용이 그 신유 박해 사건이라 해가지고 천주교 박해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이 신유 박해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 강진으로다가 유배를 갑니다. 한 18년 동안인가 뭐 그렇게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강진 가면은 뭐 그 다산정약용의 발자취가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보신 분들 있어요? 가보셨어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그 있는 동안 이 목민심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목민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목민관이 아니야, 자기가. 유배가 있는 거 귀향살이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귀향살이 하면서 목민관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고 썼으니까
마음으로부터 자기가 생각을 해내가지고 썼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서 자기가 저기 목민과 생활을 하면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심서예요. 목민심서. 근데 이것이 여태까지도 소위 그 관직에 나가서 그 관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읽어봐야 된다라고 이 공직사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잘해봐야 목차 정도 봤어요. 목차 정도. 저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민관이 임지에 부임을 해서 끝날 때까지, 끝나서 채임이라는데 끝나서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그 규율을 만들어 놓은 게 목민심서예요. 이 다산정약용의 목민심서. 목민심서가 그러면 다산이 도대체 이걸 왜 쓰게 됐느냐? 여기에는 아주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산이 강진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할 때에 자기도 2번인가 그 현관 같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목민관 생활을 했던 적이 있다니까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치저치해서 하여튼 그 강진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끔찍한 장면을 다산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다산이 하루는 유배 생활을 하다가 이 강진의 저자거리에 나가가지고 길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여인네 하나가 아낙네 하나가 그 길을 갔다가 동원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시청 쪽으로다가 막 울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울면서 아낙네 하나가 아주 그냥 그 차림도 그렇고 참 비난하게 보이는 여인네 하나가 막 울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자기 뛰어가는 옆에 그 이 무명으로 된 보따리 하나를 옆에 딱 끼고서는 뛰어가요. 동원 쪽으로.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 무명 그 보따리 거기에서 뻘건 핏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뻘건 핏물이 뚝뚝뚝뚝 이렇게 옆에다 끼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핏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산이 가다가 다시 그 아낙네가 가는 방향으로 쫓아서 불이 나게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더니 그게 어디로 간 거냐? 동원으로 간 거예요. 동원으로 가서 그 사또를 만나야 되겠다고 막 울부짖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초선 놈이 어떻게 했겠어요? 뭐 이런 것이가 있어. 난짝 들어가지고 그냥 저 마당 앞에다가 내동댕이 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네가 거기 그냥 뭐 힘으로 저항할 수가 없으니까 팍 엎어져 가지고서는 팍 땅바닥을 내리치면서 거의 그냥 그 절규하듯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산이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끔찍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 옆에 있는 보따리는 같이 옆에다 놨겠죠. 내동댕이 쳐서 놨겠지. 여기서는 여전히 핏물이 나와가지고 흥건해지는 거예요. 바닥이. 뭐였을까요? 그게. 네? 아기. 뭐였을까요? 제가 저기 제 상권 배움도 깨달음도 길이에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는데 우리 사람 인문학을 입히다 1, 2권 말고 제 상권을 마치는 분은 제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안 가져왔어요. 저 가지고 내일 저기 있나? 하여튼 갖다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예. 어디서 뭘 찾았나 봐. 맞히셨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남근이었어요. 자기 남편의 생식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를 들어본 즉슨
그때의 19세기 그때의 우리 조선 사회는 그 민생이 극도의 도탄에 빠졌던 시기예요. 그죠? 아시잖아. 홍경래난도 그때 일어났고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삼정이 극도로 문란했던 시기다.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정, 군정, 환곡 이 세 개를 얘기하는데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임대료 땅세고 군정은 군대 가서 군역의 의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역의 의무. 예. 그 대신 포를 냈다고 그때. 그거 수탈하는 거. 그 다음에 환곡은 이 흉년 때에 곡식 빌려주고 관아에서 빌려주고 이자 붙여가지고 걷어들이는 거기에 대한 폐단.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상황에 걸린 거냐면 군정에 걸린 거예요. 군정에. 해서 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안악내가 얼마 전에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알고 이정. 그러니까 이호예병 형공 해서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건 이제 좀 어려운 말이니까 우리가 보통 알기로 육방관속 그 말이 더 낫나? 육방관속이라를 뭐라 그래? 이방, 예방, 호방 이런 그 육방관속들 말이에요. 아 이게 무슨 용어가 있는데 나 오늘 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머릿속에 뱅뱅 돌아서 나오질 않아. 여기들은 이 지금처럼 무슨 뭐 가가호 많기나 했겠어요?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쥐고 있는 거야. 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아. 해놨어. 귀신같이 알고 쫓아왔어요. 참 애 낳느라고 고생했다. 아들 낳아서 축하한다. 이 말에 앞서서 세금 내. 이거를 이제 조금 전문적인 얘기로 하면은 황구첨정이라고 하는데 깐난애기한테 세금 받는 거. 깐난쟁이한테. 아, 깐난쟁이가 뭘 저기 국가에 혜택 받은 게 뭐가 있다고 세금 내라고. 그래가지고 없다. 왜? 다 뜯겨서 없다. 이러는데 돌아보더니 뭘 가져가냐면 소를 끌고 가요. 소. 그 집에 소를. 옛날에 농가에서 소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산 목록 제1호예요. 그게 유일한 버팀목인 거야. 다 뺏겼어 이제. 다 뺏기고 소밖에 없어. 그것까지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안악내는 안 된다고 붙들고 늘어졌겠죠. 그거를 방 안에서 자기 남편이 듣고 있었던 거야. 시체 말로 그냥 뿔 때가 날 때까지 난 거예요. 막 요새 애들 쓰는 말로 이제 멘붕이 온 거야. 그냥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다 해서 갑자기 그 칼을 딱 가져오더니 자기 생식기를 스스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소리가 났을 거 아니야. 비명소리가. 안악내가 딱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미 그렇게 됐던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놈은 세상에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걸 보따리에다 싸가지고서는 관나로 뛴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사또한테 멱살이도 잡으려고 뛴 거예요. 그거를 다산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산이 야 진짜 이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해서 자기가 그 광경을 목격하는 것을 갖다가 시로다가 씁니다. 그게 지금 남아있어요. 어디에? 목민심서에 있어요. 그리고 다산이 이런 목민심서까지 물론 다산이 그 기본적인 학식이 높고 또 의식도 높고 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상 목민심서를 저렇게 쓰게 된 어떤 면에서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목민관들의 빛과 그림자 중에서 우선 그림자, 어두웠던 사례, 어두웠던 면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학혁명 있죠? 동학혁명. 그게 1894년에 일어났는데 동학혁명 또는 뭐 동학난, 동학농민운동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러지만 여하튼 동학혁명. 동학혁명 하면은 생각나는 이름이 뭐가 있어요? 예? 전봉준. 또 조병갑이에요. 조병갑. 전봉준은 빼고 소위 이 조병갑.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알기에 동학난의 동학혁명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은 그 이 조병갑이의 탄관오리 조병갑이의 탐악에 의해서 그랬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잖아요, 그죠? 탐악에 의해서 그렇다. 그 도대체 어떻게까지 했길래 이것도 아까 다산 정약용이 그 목민심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애절행이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면 대대적인 농민운동으로까지 그게 번질 수 있었느냐? 직접적인 동기가 뭐냐? 조병갑이가 아시다시피 전라도 고부 땅, 고부에서 그 이 수령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하고 함안에서도 하고 또 뭐 어디야 저기 천안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조병갑이의 그 저기 선정비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그 저 탐방하고 그럴 때도 그 선정비가 발견돼 가지고 이걸 없애야 되느니 뭐 어쩌느니 해가지고 언론에 한참 논란이 되고 그래. 우리 김 선생님 생각나죠? 그랬었다니까. 근데 여하튼 이 조병갑이가 고부 군수로 와서 수령 생활을 할 때에 하여튼 건만 있으면은 뜯어 먹는 거야. 타막을 일삼는 거야. 해서 무조건 하여튼 시비거리만 했으면 우선 붙잡아 와. 그리고 형틀에다 묶어. 그리고 곤장을 때려. 하면서 시체말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는데 그 이방하고 짜고 옆에서 사인 보내는 게 이거예요. 이걸로 빨리 해결해라. 그 조병갑이 그랬어요. 그러다 급기야 이게 동학난으로까지 연결을 된 직접적인 동기는 조병갑이가 각종 명목으로 다 돈을 뜯는데 급기야 어떻게까지 뜯냐면은 자기 아버지 그 옆에 태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태인. 자기 아버지가 태인 군수를 옛날에 했었거든. 태인 군수를. 근데 돈을 뜯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태인 군수 했는데 우리 아버지 선정비 세워야 되니까 돈 내라. 이래가지고 그 기록에 보면 1000냥을 걷었다 그래. 1000냥을. 거기서 그 농민들이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돌아버린 거야. 야, 갈 때까지 가는구나. 아니 지그 아버지 언제 옆에 태인 군수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적 시절인지도 모르겠고 또 지 아버지가 했으면 했지. 지도 아니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들고 일어난 사건이 이게 동학난의 단초가 됐던 겁니다. 단초가. 그러면 이 선정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저기 몇 차례 다니면서 제가 그 보일 때마다 설명은 드리고 했어요. 근데 새로 그 들으신 분 우선 한번 좀 봐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들은 기억이 있으신 분 지금 스트라이크 하시는구나. 못 들으신 분 이 두 분은 처음 뵈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들으셨는데 그 한번 듣는다고 또 다 기억이 안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의미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이 선정비 이게 참 문제예요. 선정비가 우리 지금 어느 고을에 가든지 다 선정비를 지금 모아놨어요. 우리 저 전번에 갔던데 어디죠? 춘천. 예. 춘천 가서 그 소양정 올라가기 전에 선정비 받잖아. 그 비석군을 갖다 다 모아놨잖아요. 요새는 다 흩어져 있으니까 다 모아놨다니까. 그죠?
원주는 어디 있어요? 예? 가면 거기 있죠. 예. 그 다음에 내일 가는 데도 또 있어요. 거기 그 저기 척추 동해비 그 올라가기 전에 거기 또 모아놨어. 근데 이놈의 선정비가 문제라니까. 선정비는 이름도 많아요. 선정비, 불망비, 인덕비, 예? 송덕비, 뭐 또 생각나시는 거? 공덕비 많아요. 근데 통칭 그냥 선정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시죠. 선정비. 선정비. 정치 잘했다 해서 길어서 이거를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제가 몇 차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소위 얘기하는 선정비라고 하는 게 대부분 악정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그리고 저렇게 우리나라 전역에 선정비가 저렇게 많은데 왜 백성들의 삶은 어땠어요? 다 아시잖아. 그렇게 힘들었냐? 저게 그러면 진정한 선정비가 아니라는 반증 아니냐 그 자체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쉽게. 그건 맞거든요. 선정비는 대부분 악정비인 경우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선정비 같은 경우에는 수령들이 저 선정비 세운 수령들이 가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 가져다가 이 또랑이 있죠. 또랑에 뭐라 그래 이거 돌 건너돌 이렇게 건너는 거. 예, 징검다리 비슷한 거. 예. 그 다음에 물고 막는 거. 뭐 이런 걸로 쓰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저 선정비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저거는 일부 남았다고 봐야 돼. 일부. 훨씬 더 없어진 게 많아요. 그리고 저놈의 선정비가 하도 많아가지고 하는 꼬라지는 그게 아닌데 해서 정조 때는 정조는 특명을 내려서 선정비 다 없애라. 그런 명까지 내려요. 물론 그게 다 없어지겠어요? 그때도 피해서 남아있는 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거지. 다 없애라 그랬어. 없애라고. 그 정도로다가 근데 저게 왜 선정비를 저렇게 많이 세우느냐. 자기 낯을 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보다도 저게 탄관 오리들이 축제하는 수단이거든. 축제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방, 예방, 호방, 뭐 병방, 육방 관속들 뭐라고 기억이 안 나네. 아직도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육방 관속. 그 육방 관속들이 다 아시죠?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이방 어쩌고 나오니까 관아에 소속돼 있지만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그 육방 관속들은 전부 뭡니까?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월급 안 받아요. 무보수 명예직. 근데 관아에 가서 일은 하거든요. 그리고 세습까지 해요. 그게 3대까지.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자식까지 3대 세습을 해. 그럼 몇 가오 안 되는 데서 그 육방 관속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리얼하게 다 알지. 어느 집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수령들은 오면은 거의 겉도는 거야. 왜? 진짜 실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관속들한테 있어요. 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할까? 그거 다 자기가 살피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서. 근데 무보수 명예직이거든요. 그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 봉급도 없는데.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뜯어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뭡니까? 선정비예요. 선정비. 그러니까 그 수령들 와가지고 한 6개월 되면 딱 가가지고 사또날이 저기 오신 지 6개월 됐는데 들어보니까 말이야. 백성들이 칭찬이 너무 찾아해가지고 그 선정비를 세우자라고 하는 여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세워라.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좀 얼굴 두꺼운 경우고 에휴 뭐 그래든지 뭐 고개 싹 돌리고 그러면 그거를 기화로 해서 이제 동네 다 도는 거야. 자 사또 저기 선정비 세우게 돈 내 10만 원씩. 그리고
어떻게 해? 예, 그럼 10만 원씩 빼서 7만 원을 딱 넣고 3만 원 딱 내. 3만 원을. 저 선생님. 그러니까 얼마나 시쳇말로 쏠쏠하겠어. 이게 아주 좋은 수단인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빛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옛날 목민관들이 전부 있다고였냐? 그거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목민관들의 어떤 선정, 즉 빛에 해당되는 그런 스토리는 훨씬 이거보다 감동적입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죽죠. 총탄에 맞아 죽고 그 죽고 나서 6년 후에 세워져요. 저게. 6년 후에. 누구에 의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전라좌수영의 군졸들에 의해서 저 세우는 거예요. 군졸들이. 왜? 6년이 지났는데? 죽은 지 6년이. 솔직히 얘기해서 6년 후면은 저기 우리 관장님 떠나고 나서 우리 김영 선생님이 6년 지나면은 기억도 못하죠. 그것도 있었나? 아니야, 기억할 거예요. 왜냐면 거의 이순신 수준이기 때문에. 6년 후에 병졸들이 자연스럽게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기린 거야. 계속 그때까지도 안 져먹고. 그러다가 야,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장군님 기리는 비례도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돈이나 많이 있었겠어요? 야, 저기 100원만 내. 100원 내. 100원. 이래가지고 돈이 몇 푼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 세워놓은 게 저 탈읍이야. 그리고 일부 백성들하고. 왜? 백성들도 이 이순신 장군한테 큰 혜택을 입었거든.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것은 자기 군졸들만 챙긴 게 아니에요. 백성들, 더군다나 그쪽에 어디야, 그 경상 우수영인가? 그쪽에서 그냥 패전해가지고선 전부 이쪽으로 넘어왔거든. 그거 다 보듬었어. 둔전이라고 그거 내놔가지고 말이지. 염전 하고 말이야. 이래서 백성들까지 같이 먹여 살리는. 저희가 군사령관인데 군대만 잘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었다니까요. 왜? 어디 등 기댈 데가 없잖아,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뭐 100원 냈으면 한 50원 냈겠지. 이래가지고 세워놓은 게 탈읍이에요. 그럼 왜 하필이면 이름이 탈읍이야? 이순신 장군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다. 이게 탈읍이에요. 이순신 장군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다. 근데 도대체 이순신 장군이 어땠길래?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이 뭐 23전 23승을 했다 그러죠? 연전연승의 뭐 세계적인 제독이고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건 어떤 무장으로서, 예? 이 시체말로 장군으로서의 자기의 역할, 또 뛰어난 재능, 그것은 그것대로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고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측면을 저기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측면 또는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논어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이게 내가 생각이 날래나? 이순신 장군의 그 병졸들이나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은 딱 요 말이에요. 이거는 척자입니다. 척. 우리가 세척한다 그러죠. 세척한다. 씻는다. 세척한다. 척제. 제는 대돌이에요. 대돌. 왜 집에 대돌 있잖아요. 이렇게 짚고 내려오는데 대돌 제자예요. 현은 거물 현자고 람은 살핀다는 뜻이에요. 람. 이게 척제 혈람. 다 같이 해보실래요? 척제 혈람. 척제 혈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 뜻을 한번 잘 새겨보세요.
자, 그대로 표현하면 대또를 세척하는 거죠. 대또를 씻기 위해서 씻다 보면 검은 것을 살핀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검은 것을 살핀다. 자, 집에 대돌이 있어요. 그럼 여기 씻으려고 막 씻다 보면 뭐가 보여요? 마른 밑이 보일 거 아니에요? 마른 밑이.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어떠냐고, 마른 밑은? 껌껌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척지혈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그걸 눈높이에 맞춰서 살피다 보면 그 백성들의 세상,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 그것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척제혈람의 정신이야. 근데 이순신 장군이 진짜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전투하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딜 갔을 것 같아? 제일 먼저. 전쟁 끝났어, 이제. 전라자수령으로 이제 들어왔어. 다 군사들 데리고서는. 제일 먼저 어딜 갔을 것 같아? 화장실? 샤워실? 부상병동으로 갔어요. 군사들 있는 부상병동으로 갔다니까? 가가지고 그 오늘 다친 놈 자기가 다 살피고 자기가 심지어 그냥 다 상처까지 보듬어가면서 괜찮냐? 그리고 죽은 놈 있잖아요. 죽은 병사 있을 거 아니야. 죽은 병사를 위해서 밤새 제밥을 자기가 본인이 만들. 자기 주도하에 제상을 차리려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어떤 병사가 장남이야. 장남인데 그 아버지 기일이 언제야? 그걸 알면은 그날 제상을 차려가지고서는 거기서 병영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런 자세를 보였던 분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런 면에서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몇 개월 안 가가지고 전국에 뭐가 완전히 그냥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대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전국에 그냥 백성들이 막 나가져 빠지는 거예요. 다 아사하는 거예요. 아사. 그 중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심했던 데가 강원도였어요. 강원도였다고.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세종 입장은 어때요? 자, 내가 새로 이제 진정한 임금이 됐어. 근데 다들 대신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저 세종이 뛰어난 인물이라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전부 노려보고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정치적인 부담이 컸겠어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잘못하면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른바 뭐가 생겨? 레임덕이 생기는 레임덕. 레임덕 현상이 올 거 아니에요. 힘이 빠져버릴 거 아니냐고. 탄력 안 받고. 고심고심을 하다가 우선 제일 심한 강원도부터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장 뛰어난 인물을 보내라 해서 해결사, 이른바 해결사로 딱 나선 게 누구예요? 황이에요. 황이가 그때 와가지고 한 1년이 채 안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한 12여 개월을 이 강원도에서도 제일 심한 곳이 삼척이었어요. 이 정승고개 아까 얘기했죠? 고갯마루를 그저 그냥 넘나들면서 그 관곡 있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관곡, 관하에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풀어버리고 그 전에도 자기 오기 전에도 이 가뭄 때문에 후유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뭄의 여파가. 그 전에 감사들 이 새끼들은 또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막 뜯어먹은 거야. 그냥 이리저리 해서 관곡 푼다 그러고 열 가마 나갔다 그러고 말이야. 한 20가마 챙겨놓고 이런 식으로. 근데 황희가 오자마자 그냥 이 관곡을 갖다가 그냥 문을 다 열어버리고 자기 사제 가지고 있었던 사제까지도 전부 투입을 해가지고 집중적인 구휼 활동에 나서요. 그래서 황희가 온 이후로 그런 여파인지 어쩐지 이 강원도에서는 한 사람도 아사자가 없었다. 최소한도 굶어 죽진 않았다. 이게 굶어 죽진 않았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황희가 더욱더
그 황희가 그때 내려오기 전에 뭐였냐면 판서를 다 했거든요. 이미 판서를. 그러니까 판서에서 관찰사 내려온다는 게 뭐예요? 결국 감사 내려오는 게. 한 단계 좌천하는 거죠. 근데 해결사로 딱 나서가지고서는 거기서 이거를 해결함으로써 이른바 조정내에서 완전히 슈퍼스타가 되는 슈퍼스타가. 그래서 이러한 황희의 그 이 선정을 그 기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황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돌로다가 탑을 세워요. 돌로다가. 그건 돈 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주워다가 그냥 세우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소공대비야. 조선시대 청백리는 기록마다 틀려요. 실록에는 160 몇 명인가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전대, 그 뭐야. 그 책이 뭐 이름 뭐더라. 거기에 보면 또 200 몇 명 나오고. 대개 한 200명 돼, 200명. 조선시대 청백리가. 그럼 조선이 몇 년입니까? 조선 왕조가. 대충 500년이죠.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2년 반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게 청백리야.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청백리라는 거는. 이 청백리의 녹선된다 그랬는데 녹선되면은 그 후대 저 자손들 있죠? 자손들 할 때까지도 벼슬이 가요. 혜택이 간다고. 이 청백리라는 게. 근데 그래서 대충 조선시대에 그 청백리가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이 청백리는 지금식으로 무슨 뭐 하위 공무원들 이거 안 돼. 판서 이상의 판서. 이품. 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장관급까지 갔는데 고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결백하다. 그거를 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렇게 고위직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가면은 유혹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이기고 그걸 가상히 여겨서 주는 게 이게 청백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통 문중에서 우리 뭐 멧돼지 할아버지가 청백리 했고 다 문중에서 준 거예요. 문중에서. 나라에서 준 청백리는 왕조실록에는 100몇십 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 이 청백리 중에서 육조판서, 즉 2호 예병형 공이죠. 공조판서까지 2조 판서, 예조 판서, 6조 판서를 모조리 다 하고 지금식으로 하면 각 부처 장관을 다 했어. 그러고도 청백리에 오른 6조 판서 다 하고 청백리에 오른 사람은 딱 조선 역사상 5명입니다. 황희도 거기에 들어가요. 황희도. 5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원주 사람이 있어요. 원주. 여기 한번 저기 원주가 고향이시면서 정씨이신 분 한번 손으로 보세요. 정씨.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아. 아까도 없다 그래. 그 집안에 지금 예식장도 있어요. 원주에. 어디예요? 예? 예? 초계정시. 그 집안에서 그걸 예식장을 세운 거야, 이게. 근데 그 중에 무슨 시대냐, 이게. 조선 중기 정도 됐지. 정종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정종영. 이분의 그 호는 항제 정종영. 이분이 이 봉산동 출신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분의 묘와 사당은 어디 있냐면은 횡성에 있습니다. 횡성에. 공군에 있어요. 공군에. 선배님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이분이 이 5명, 그러니까 육조판서 전부 다 거치고 청백리에 녹선된,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초계정 씨들, 원주의 초계정 씨들이 이게 프라이드를 가질만 해요. 예? 그리고 내누라한 성씨 중에 하나였고, 토착 성씨 중에 하나였고, 물론 이게 저 초계지만은 본관이. 근데 여기에는 재밌는 스토리가 많아요.
이 정종영의 초계정 씨 정종영의 그 이 서고모, 고모는 고모인데 서고모야. 누군지 아세요? 정난정인.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그 왜 얼마 전에 드라마에 무슨 여인천한가 뭐 사극 나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천하의 요부라고 하는 정난정이가 나오잖아. 뭐 막말로 얘기해서 저 기생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뭐까지 올라가요. 정경부인까지 가잖아요. 문정왕후의 그 뭐냐 올케가 된다니까 올케가. 예? 그 뛰어났던 인물, 그 나름대로도 뛰어났던 인물이에요. 그게 정난정이가. 그 정난정이의 서조카가 아니지, 이쪽이 적자니까 서고모가 정난정이야. 이 정난정이도 원주 사람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모르셨죠? 맨날 사극 봐도. 예? 예? 아, 기록이 있어요. 예. 여기 둘이 인척 관계라는 게 다 나오니까. 예. 나중에 이 정난정이의 남편이 윤원형이거든. 윤원형. 그러니까 문정왕후의 남동생이라고. 이 윤원형이가 이 정종영이를 끌어들이려고 꼬셔요. 실록에서 다 나와 이게. 근데 안 들어가요 이거. 그래가지고 사는 거지. 만약에 저기 들어갔으면 을사사화거든 그게. 을사사화 때 갔지 완전히. 맛이 갔지. 왜? 정난종이 나중에 자살하거든. 그 윤원형이 남편하고 둘이 자살한다고. 도망갔다가. 여하튼 목민관들의 물론 저렇게 그림자 어두운 면도 많았지만 몇 가지 예화를 들은 것처럼 이렇게 감동적인 그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 삼척이라는 데는 고려가 마지막을 공한 데고 지금 정도전 그 나오는 드라마하고도 연결되니 고려가 마지막을 장식한 데고 조선이 시작된 데예요. 그만큼 의미를 갖고 있는 데입니다. 두 왕조가 교차됐던 이른바 옛날에는 실직국이라고 했는데 그 실직국 탐방을 내일 아침부터 그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 오늘 아주 그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